밤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던 늦은 시각, 윤정옥은 49제를 앞두고 상위 과일을 다시 정리했다. 향 연기가 가늘게 올라가다 끊어질 때쯤 똑똑 초인종 대신 낮은 노크가 세 차례. 이 시간 누가 오랴 싶어 문틈으로 내다보던 그 순간 정옥의 심장이 한번 멎었다. 문 밖 화장까지 마친 딸 강서연이 서 있었다. 젖은 짧은 머리칼, 볼은 꺼졌고 손톱 밑엔 검은 흙. 엄마. 한마디에 정옥은 무릎이 풀려 현관에 주저앉았다. 손끝으로 딸의 뺨을 만졌다. 차갑지만 살아있는 온기.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와 마주 앉았다. 전등빛 아래 서연의 얼굴은 낯설 만큼 바랬다. 엄마, 제 얘길 믿어야 해요. 저는 죽지 않았어요. 절 죽이려던 사람은 배도연이에요. 사위의 이름이 공기를 가르자 지난 장례식장의 장면들이 파도처럼 되밀려왔다. 영정사진, 서늘한 영안실, 법의학과 과장의 화장을 권합니다. 라는 단호한 목소리, 그리고 유족 의견 수렴 후 신속 처리라는 말. 정옥은 어지러움을 삼키며 물었다. 서연아, 그럼 유골함 속엔 누가?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DNA 결과는 조작됐어요. 믿기 어려운 문장이 연이어 쏟아졌다. 서연은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특히 도연에게는 절대. 라고 못 박았다. 정옥의 뒷목에 차가운 땀이 솟았다. 장례 기간 내내 담담했던 사위의 표정, 부조금 정산과 화장 절차를 앞장서서 매끈하게 밀어붙이던 태도, 이상하게 빠른 처리 속도 모든 의문이 한 점으로 수렴한다. 왜 그랬을까? 정옥의 질문에 서연은 준비해 온 듯 천천히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겨울부터의 시간을 꺼내 놓았다. 창밖에 빛발이 굵어졌다. 향은 거의 다 타들어가고 거실 벽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만 길게 눕는다. 살아 돌아온 딸의 이야기, 악몽의 문이 정확히 그 밤, 그 집에서 열렸다. 그리고 정옥은 직감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은 어머니이자 증인이며 곧 싸움의 당사자가 될 거라는 것을. 서연이 배도연을 처음 만난 건 겨울 저녁 버스 정류장이었다. 손이 시려 코트를 움켜쥐고 있던 그에게 도연은 종이컵 커피를 내밀었다. 다정했고 경청했고 적당히 거리를 지키는 태도가 믿음을 줬다. 석 달 만에 청혼이 이어졌다. 빠르다 싶었지만 서연은 오랜만에 느낀 안전함을 선택했다. 결혼 직후 몇 달은 평온했다. 그러나 작은 권유가 지시로 바뀌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회사 힘들잖아. 그만두는 게 어때? 마트는 내가 갈게. 너는 집에서 쉬어. 외출 시간을 재고 영수증을 확인하고 통화는 스피커로. 질투라 여겼던 그의 의심은 일과처럼 정교했다. 어느 날 도연은 오늘은 내가 저녁을 차릴게. 라며 동그랑땡과 국 그리고 물잔을 놓았다. 그 물을 한 모금 삼킨 뒤 서연의 혀끝이 얼고 시야가 흔들렸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의 옅은 미소. 깨어나 보니 창문 없는 지하실이었다. 콘크리트 벽의 습기, 천장의 누수 소리, 코끝을 찌르는 곰팡내. 묶인 몸은 아니었지만 두께 있는 철문과 쇠사슬, 위협은 충분했다. 며칠 뒤 도연은 갈색 약병과 주사기를 들고 왔다. 이제 조용히 살자.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섞인 서늘함. 그가 밖에서 통화하는 소리도 들렸다. 시간은 우리가 정한다. 증거는 깔끔히. 그날 밤 서연은 세면대 밑에서 녹슨 철편을 찾아 쥐었다. 그가 다가오는 순간 본능대로 다리를 찔렀다. 비명을 지르며
무너진 틈을 타 문을 박차고 계단을 올랐다. 깨진 작은 창을 발로 밟아 터뜨리고 몸을 던지듯 빠져나왔다. 겨울밤의 공기가 칼날처럼 폐를 베었다. 비탈길에서 미끄러지며 한 짝 신발이 벼랑 아래로 떨어졌다. 뒤에서 쫓아오던 발소리가 멈추고 도연이 아래를 내려다보며 욕설을 뱉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떨어져 죽었다고 믿었을지 모른다. 서연은 바위 뒤에 몸을 웅크리고 새벽이 올 때까지 숨을 죽였다. 이후 며칠 버려진 정류장과 빈 창고를 전전했다. 편의점 쓰레기통에서 빵 조각을 건졌다. 작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온 속보는 폐건물 화재, 신혼 미상 여성 사망, 남편 배도연의 침통한 협조, 화면 속 반쯤 탄 지갑, 손상된 휴대폰, DNA 일치라는 자막. 그때 서연은 알았다. 누군가의 시신이 자신으로 둔갑할 동안 남편은 세상의 동정을 수집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것을. 서연은 곧장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도연의 마지막 협박. 신고하면 내 가족부터. 이 말이 귓속에서 독처럼 맴돌았다. 그는 골목의 CCTV 각도와 집 앞 주차 습관까지 알고 있을 남자였다. 그래서 서연은 엄마의 일상을 멀리서만 지켜봤다. 시장 어귀, 교회 맞은편, 골목 전신주 뒤, 검은 점퍼 차림의 낯선 남자들이 동네를 서성이는 날이면 더 멀리 물러섰다. 49일이 다가오자 마음은 쪼그라들었고 몸은 더 마르기만 했다. 장례가 끝나면 엄마는 납골 땅에 유골함을 모실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없는 사람이 완성된다. 서연은 스스로에게 납득할 이유가 필요했다. 지금은 나타나면 안 된다. 증거를 모아 끝내야 한다. 밤이면 산 아래 폐공장에 숨어 잤다. 깨어있으면 두려움이 밀려와 차라리 꿈속이 견딜만 했다. 어느 비 내리는 저녁 배도연이 국화를 들고 윤정옥의 집을 찾는 장면이 멀리서 보였다. 고개를 깊게 떨군 채 모범적으로 슬픈 사위의 얼굴.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자 서연은 두 주먹을 움켜쥐었다. 지금이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엄마의 눈동자가 흔들리다 한순간 커졌다. 비에 젖은 체온이 포옹으로 섞였다. 울음이 멈추자 서연은 첫 번째 규칙을 말했다. 저 살아있는 거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목적. 우린 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의사, 병원, 장례, 보험 모두 확인하고 연결해야 해요. 세 번째는 은신. 제가 나타났다는 흔적 단 하나도 남기지 말아요. 다음 날 정옥은 장례가 치러졌던 병원을 찾았다. 기록에는 전신 화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얼굴 확인 불가훼손 심함 유족 의견 수렴 후 신속 처리가 간결히 적혀 있었다. 법의학과 장태영 과장의 서명과 함께 접수 직원은 과장님이 남편분과 오래된 지인이라 특별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정옥의 목덜미에 다시 차가운 전율이 올랐다. 너무 빠르게, 너무 매끈하게 지나간 절차. 밤, 모녀는 주방 테이블 위에 흰 종이를 펼쳤다. 병원 장태영, 장례업체 담당, 보험 가입 시점 수익자, 도연 동선. 각 항목 아래 칸을 나눠 의심, 증거, 접촉 계획을 적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조사자가 되었다. 보복의 감정이 아니라 진실을 위한 작전. 그리고 서연의 생존을 위한 침묵. 정옥은 병원 기록을 복사해 나와 곧장 보험사로 향했다. 담당 창구 직원은 처음엔 의례적이었지만 서류를 대조하더니 미세하게 표정이 바뀌었다. 피보험자 강서연 가입일 결혼 2달 후, 수익자 전액 배도현, 보험금 5억 2천만 원, 지급일 사망 접수 4일 후. 이렇게 빠른 지급이 흔한가요? 대체로 아닙니다.
다만 서류가 완벽했고 사망이 명확하다는 판단이 직원의 말꼬리가 흐려졌다. 완벽한 서류, 명확한 사망. 정옥은 병원의 유족 의견 수렴 후 신속 처리 메모를 떠올렸다. 10년 직이라던 과장과 사위. 그녀는 손에 쥔 복사본의 모서리를 세게 눌러 접었다. 그날 저녁 사설탐정 최문석을 찾았다. 오래된 상가 3층, 정의흥신소라는 낡은 간판. 최문석은 두꺼운 파일을 넘기며 말했다. 배도현, 개명 전 이름 박민성. 90년대 말 강도폭력 전과 8년 복역 후 출소. 2010년 개명. 2015년 동거녀 추락사, 보험금 2억. 2018년 법적 배우자, 가스폭발 사망, 3억. 공통점은 빠른 보험 가입과 신속한 사망 확인. 그의 손끝이 다음 장을 톡하고 건드렸다. 병원 인맥표에 장태영 대학 동문, 지역 사모임이 연결선으로 묶여 있었다. 의료인 윤리선에서 벗어난 정황이 반복되면 단순 친분이 아니라 공모일 수 있습니다. 정옥은 침을 삼켰다. 연결된 점들이 선이 되고 선은 하나의 도면이 된다. 이름을 바꾼 남자, 죽음을 서류로 설계한 과장, 그리고 매번 완벽한 절차. 증거는요? 과거 건들에서 자백이나 녹취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현행 대화, 돈 흐름, 그리고 피해자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강력합니다. 최문석의 말에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 돌아온 딸. 그 사실만으로 설계도는 뒤집힌다. 다만 누구보다 빨리 눈치챌 사람 역시 배도연이다. 그 밤 정옥은 오래된 수리공 가방에 초소형 녹음기와 배터리를 챙겼다. 서연이 기억해 적어준 현관 비밀번호와 방문 도면을 머릿속에 그렸다. 들어갈 수 있어요. 서연의 눈빛엔 두려움과 확신이 공존했다. 엄마, 11시 이후에 나갈 거예요. 도박장을 들르곤 했어요. 돌아오기 전까지 끝내요. 작전의 시계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요일 밤 11시 12분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 세단이 빠져나갔다. 정욱은 열을 세고 계단을 올랐다. 7층 복도의 공기가 유리처럼 얇았다. 비밀번호가 한 번에 맞았고 문은 가볍게 열렸다. 향초 냄새와 담배 잔향이 섞인 거실, 반쯤 마른 커피잔, 뒤집힌 재떨이. 생활의 흔적은 있는데 애도의 흔적은 없다. 정옥은 부엌 싱크대 하부, 거실 장식장 안, 침실 스탠드 뒤, 현관 신발장에 녹음기를 심었다. 마지막 장치의 스위치를 밀려는 순간 딩 엘리베이터 도착음. 그녀는 현관 안쪽에 몸을 붙이고 숨을 눌렀다. 발소리, 멈춤, 옆집 문 여는 소리, 안도의 한숨. 그 길로 현관을 나와 계단을 내리달았다. 같은 시각, 다른 끝에서 사설탐정 최문석은 청룡회관 앞을 망원으로 찍었다. 겉은 동호회, 속은 불법 도박장. 문신으로 덮인 팔뚝들이 밤 공기 위에 긴장감을 스민다. 1시가 넘어 도연이 모습을 드러내자 최문석은 짧게 신호를 보냈다. 귀가 새벽 1시 50분 정욱의 폰이 떨렸다. 리빙룸 레코드 스타트. 2시 7분 통화 연결음. 그리고 배도연의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 이번 것만 끝나면 보험금은 다 내 몫이야. 시체 바꿔치기 끝났지. 증거만 없으면 돼. 정욱의 손등에 소름이 돋았다. 이어지는 문장. 장 과장도 입 다물었어. 5은 충분히 나눴고 다음 타깃은 이미 물색 중이래. 다음이라는 단어가 칼날처럼 귓속을 스쳤다. 누군가가 또 죽을 수 있다.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백업하고 원본을 별도의 암호 저장 장치에 복제했다. 잠시 후 침실 녹음기에도 소리가 잡혔다. 지하실에서 한 방이면 끝나.
의자 긁히는 소리, 천장 누수 떨어지는 소리 같은 주변 잡음이 오히려 현장감을 더했다. 새벽이 밝을 무렵 정옥은 창가에 기대 잠깐 눈을 붙였다가 번쩍 일어났다. 오늘이다. 그녀는 USB와 녹취록 초안을 챙기고 메모 첫 줄에 굵게 썼다. 자백 확보 경찰 진정 착수. 오전 9시 10분 관할서 강력이팀 인터폰에 민원인 접견 알림이 떴다. 형사 오기현은 처음엔 신중했다. 장례까지 끝낸 사망자가 살아 돌아왔다는 진술은 흥분과 오해가 섞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접견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서자 공기는 달라졌다. 어린 시절 흉터, 학교와 직장 기록, 혼인 신고일과 예식장 예약 내역 서연만이 알고 있을 구체들이 오기현의 노트를 채웠다. 다음은 녹취. USB를 컴퓨터에 꽂자 음성 파형이 떴다. 시체 바꿔치기. 끝났지. 장 과장도 입 다물었어. 다음 타깃. 오기현은 재생을 멈추고 일시정지 화면에서 타임코드를 적었다. 원본 보관 경로는요? 여기에 그리고 별도 보관 2군데. 증거관리의 기본을 훌륭히 지킨 민원인이었다. 오기현은 즉시 팀 회의에 녹취 일부를 공유했다. 오프 더 레코드로 시작하지만 영장은 빨리 가야 합니다. 병원 압수수색, 보험사 지급 결정 파일, 열람, 배도연 통신기록, 영장, 청룡회관 내 출입자 명단 및 CCTV 확보 체크박스가 줄줄이 표시됐다. 오후 병원 법의학과에서 사망진단서 발급 경위와 DNA 검사 위탁 절차가 도마에 올랐다. 유족 요청에 따른 신속 처리. 장태영 과장은 땀을 훔치며 반복했다. 유족 요청이라는 금단어는 종종 모든 설명을 덮는 담요처럼 쓰이곤 했다. 그러나 이번엔 담요를 들추는 손이 많았다. 보험사에서는 지급 속도에 대한 내부 메일이 확보됐다. 특이사항 배우자 측 외부 인사 의료계 확인 완료 처리 가속. 저녁 무렵 배도연의 집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그려졌다. 검거 시점은 자백과 모은 조각들이 전체 그림이 되었을 때 오기현은 마지막으로 녹취를 한 번 더 들었다. 사람의 목소리는 거짓말을 잘하지만 습관과 과신은 자주 진실을 누설한다. 그리고 그 과신은 이 밤 이후 그를 가두는 족쇄가 될 것이다. 체포는 평일 오후 그의 일터에서 이루어졌다. 영장을 제시하자 배도연은 오해를 반복했다. 제 아내는 벌써 떠났음 말끝이 흐른 이유는 문이 열리며 들어온 사람 때문이었다. 살아있는 강서연. 그의 눈이 커졌다가 동공이 빠르게 흔들렸다. 어떻게? 도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조사실에서 녹취가 재생됐다. 시체 바꿔치기 다음 타깃 지하실. 도연은 처음엔 합성을 외쳤다. 그러나 통신기록과 도박장 출입 시간표, 보험사 내부 메일, 병원 전산 로그가 주변을 메웠다. 장태영 과장은 별도 조사실에서 무너지듯 앉아 있었다. 동문 사모임 유족 배려, 그의 변명 단어들은 어느새 진료윤리 위반 사문서 위조 증거인멸이라는 죄목의 반대편에 놓였다. 며칠 뒤 폐건물 화재의 신원 미상 시신은 박은정으로 특정되었다. 멀리 부산에 사는 고모가 DNA를 제공했다. 비로소 유골함의 주인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 정옥은 오래 붙들고 있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1심 재판정. 도연은 말이 적었다. 묻는 말에만 짧게, 때로는 침묵. 변호인의 논리는 직접 증거 부재였으나 피해자 생존과 자백 녹취 앞에서 설 자리는 좁았다. 배심제 없는 단독 심리였지만 판사의 질문은 집요했다. 피고인은 보험 가입 구조를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장태영과 어떤 친분이었습니까? 공범과의 교신 기록, 회합 장소, CCTV, 돈의 흐름.
칠한 도면은 결국 세워지지 못했다. 선고일 방청석 첫 줄에서 윤정옥과 강서연은 손을 맞잡았다. 무기징역. 장태영에게는 징역 10년. 유족석에서 눈물과 억성이 엇갈렸다. 언론은 연쇄보험금 살인 시신 바꿔치기로 헤드라인을 뽑았다. 그러나 정욱의 눈에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이름을 되찾은 한 영정이 어른거렸다. 박은정. 재판이 끝난 뒤 그녀는 조용히 응조렸다. 미안하고 고마워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남은 시간을 빼앗긴 이름들을 위한 작은 재단으로 쓰겠다고. 시간은 빠르게, 그러나 마음은 천천히 아물었다. 모녀는 이름을 바꾸고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마당엔 감나무 한 그루, 볕 잘 드는 방 한 칸. 처음 몇 달 서연은 밤마다 지하실 문이 닫히는 꿈을 꿨다. 식은땀에 깨어난 새벽 엄마의 방으로 걸어와 이불 끝을 잡았다. 정옥은 등을 쓸어내리며 반복해서 말했다. 여긴 지상이고 우린 살아. 주치의는 말했다. PTSD는 충분히 회복됩니다. 리듬, 햇빛, 손의 일. 그래서 모녀는 흙을 만졌다. 상추와 시금치, 깻잎과 고추를 심고 물을 주고 첫 수확을 함께 씻어 먹었다. 어느 날 서연이 말했다. 꽃집 해볼까요? 그렇게 간판을 달았다. 두 번째 봄. 지나던 이들이 물었다. 무슨 뜻인가요? 정옥은 웃으며 답했다. 한 번 더 피는 계절이요. 꽃집 한켠에는 작은 재단을 만들었다. 박은정의 사진과 작은 백합 한 다발. 매일 아침 향을 갈고 잔을 올렸다. 멀리 부산에서 고모가 찾아온 날, 세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았다. 우리 은정이 고맙습니다. 저희가 더 고맙습니다. 말이 다하지 못한 자리는 꽃이 채웠다. 그 사이 보험금은 환수되었고 압류된 자산 일부는 피해자 지원 재단으로 흘렀다. 청룡회관은 폐쇄, 연루자들은 줄소환. 신문 한 귀퉁이에 병원 윤리 강화 행정 지침이 실렸다. 봄이 두 번째로 왔을 때 서연은 가게 앞 장미를 전지가위로 다듬었다. 손끝 힘이 돌아왔다는 증거였다. 저녁이면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차를 마셨다. 바람이 불면 노란 끈이 살랑거렸다. 정욱이 묶은 약속 돌아온 딸을 다시는 잃지 않겠다. 어느 날 서연이 낮게 말했다. 엄마, 무서움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다만 무서움이 나를 통과해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사는 법이더라. 꽃을 사러 온 초등학생이 말했다. 간판 글씨 예뻐요. 서연이 웃었다. 너도 두 번째 봄이 올 거야. 해질 무렵 가게 셔터를 내리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살아남은 자의 시선에는 공모가 있다.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상처만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눈빛. 그날 밤 서연은 작은 노트를 펼쳐 한 줄을 적었다. 나는 살아 돌아왔고 다시 피었다. 그 아래 정욱이 덧붙였다. 우리는 증명했고 오늘을 산다. 그리고 등불을 끄며 아주 작게 인사를 건넸다. 은정 씨, 고맙습니다. 내일 봐요.